기획 발표를 맡게 된 김예린입니다. 저희 조원은 사회복지학과 정현철, 경영학부 김예린으로 이루어져 있고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에 대하여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작가인 김영하 작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는 한국 문단 역사상 처음으로 귀걸이를 달고 문학상 시상대에 오른 남자로 신세대의 도시적 감수성을 냉정한 시선, 메마른 목소리로 표현해내는 작가입니다. 또한 김영하 작가는 문단에서 알아주는 소필로 하룻밤에 단편 한 편을 써내기도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후 1991년 컴퓨터 통신을 시작하였으며 그의 인간관계는 컴퓨터 통신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는 또한 하이텔의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 문예분과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통신망을 통해 글을 발표하고 거기서 새로운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김영하 작가는 이때부터 문예지를 탐독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군복무 중이던 199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겨울에 대한 명상을 제출하였으나 낙선하고 같은 해 같은 작품으로 리뷰를 통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제대로 김영하 작가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책으로 문학동네 신인 작가상을 수상하면서 문단과 독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설 속 김영하의 문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적이고 시원시원한 문체이며 1인칭 나레이션이 80%인 작품이기에 문장이 곧 그였으므로 길고 늘어지게 표현하는 것보다 토끼꼬리처럼 짧게 그의 생각을 대변하는 문장들을 풀어냈습니다. 즉, 문장의 길이로 주인공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글이 70대 노인의 목소리로 읽히지 않기도 합니다.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해서 70대 노인분들도 가끔씩 블로그를 하시는데 글을 읽을 때마다 특유의 문체라던가 글을 재밌게 끌고 나가면서 연륜이 느껴지는 말투가 있는데 김병수는 할아버지라기엔 너무 젊은, 그러니까 딱 김영하 작가 정도의 나이와 센스를 보유한 문체로 표현되었습니다. 다음은 작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등장인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로는 김병수, 은희, 박주태, 안형사가 있고 주인공 김병수는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시작해 더욱더 완벽한 살인을 갈망하게 되며 연쇄살인마가 됩니다. 하지만 25년 전 45살 때 교통사고를 겪고 더 이상 살인이 즐겁지 않아 그만두게 되고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우연히 접촉사고를 만나게 된 남자 박주태에게서 자신과 같은 눈빛을 발견하게 되며 박주태 역시 살인자임을 직감하고 박주태가 자신의 딸인 은희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니다. 은희는 김병수의 딸로 사실은 김병수가 죽인 동사무소 여자의 딸입니다. 동사무소 여자는 자신의 딸은 죽이지 말고 꼭 살려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로 삼아 김병수와 함께 살아가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은희는 자신의 친부모님이 김병수에 의해 죽여진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습니다. 은희는 박주태와 연인 사이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주태는 땅을 보러 다니며 사냥을 즐기는 사냥꾼입니다. 뱀의 눈을 가진 차갑고 냉혹한 인간으로 김병수가 처음 만났을 때 자신과 같은 살인자라고 느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은희와 연인 사이로 자주 만나고 자주 붙어있지만 김병수가 이를 자신이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은희에게 접근하는 줄 알고 오해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안 형사는 김병수의 집에 실습 온 예비 경찰 학생들과 함께 집에 찾아온 형사로 예전에 미드 사건을 풀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수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소설의 내용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김병수의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됩니다. 김병수는 70대 노인으로 전직 연쇄 살인마였지만 25년 전 교통사고 이후 살인의 흥미를 잃어 손을 떼고 조용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김병수는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치밀하고 노련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덜미를 잡히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김병수에게 찾아왔고 김병수는 자신의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김병수는 더욱 나은 문체로 일기를 쓰기 위하여 시를 배우는 것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특하고 눈에 띄는 시 장문으로 집중받게 됩니다. 김병수는 산에서 차사고로 인해 박주태를 만나게 되는데 김병수는 박주태의 눈빛에서 익숙한 살기의 눈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 둘은 종종 마주치지만 김병수는 박주태가 자신의 딸 주변에서 맴도는
것 같아 더욱 불안해합니다.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뒤돌아서면 까먹는 김병수는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자신의 딸 은희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정식으로 박주태를 소개하러 왔지만 기억을 못하는 김병수는 눈빛이 낯익다고만 느끼지 자신이 봤던 박주태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김병수는 자신이 기록해왔던 메모들을 보며 박주태임을 깨닫게 되고 은희에게 위험한 인물이라며 경고하고 만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은희는 자신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고 한없이 착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아버지 김병수에게 큰소리를 치고 나갑니다. 그러는 은희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불안해진 김병수는 박주태가 은희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박주태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김병수는 자신이 방금 전에 한 행동도 기억을 못해 녹음기를 목에 걸고 다니며 음성으로도 메모를 시작하고 집안 곳곳에 메모를 붙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억이라는 선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박주태를 살인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행동하기도 전에 경찰이 집을 습격해 붙잡히고 맙니다. 사실 김병수가 살인마로 오해하였던 박주태는 경찰이었고 자신의 딸이라고 알고 있었던 은희는 자신을 돌보던 요양 도우미였습니다. 이 소설은 마지막으로 김병수가 공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야신경을 읊조리며 글이 끝납니다. 다음은 소설을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동자, 중심적 인물로는 김병수, 은희가 있으며 반동자, 부수적 인물로는 박주태, 안형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적인 성격으로는 김병수, 박주태, 안형사가 있고 입체적인 성격으로는 은희가 있습니다. 공간은 구체적인 지명으로 지목하지 않고 형식으로 대숲, 병원, 농대, 연구소 등 어떠한 인물이 어디에 있는지만 얘기하며 독자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상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간은 흐름을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흘러가는 형태로 나옵니다. 이는 기억이 온전치 않은 주인공인 김병수의 시점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섞여 있습니다. 주인공인 김병수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독자들에게 다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어떤 성격인지 상상할 필요 없이 바로 이해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닫힌 플롯으로 김병수가 생각한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허상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개봉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그래서 소설과 영화의 공통된 줄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작품이 공유하는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김병수는 치매에 걸린 70대 노인으로 과거 연쇄살인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살인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딸인 은희와 살고 있습니다. 김병수는 마을에서 차사고로 박주태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김병수는 박주태를 살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김병수는 박주태가 자신의 딸인 은희를 노리는 것 같아 딸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병 때문에 기억이 온전치 않아 딸을 지키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의견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의견입니다. 153페이지 소설의 분석 부분에서 살인자의 기억법에 눈에 띄는 단점이 있다면 이 소설이 너무 잘 읽힌다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읽고 초반부부터 중간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며 읽었지만 후반부에서 결말이 풀린 듯 안 풀린 듯한 마무리로 끝나 머리가 뒤엉키는 듯 했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 이해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반부에서 등장인물들의 정체가 사실이 아닌 김병수의 허상임을 알게 되며 제가 여태 읽었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인물들은 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병수가 살인자라고 생각한 박주태는 살인자가 아니었고 은희는 자신의 딸이 아닌 노양 도움이었다니 누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병수는 이를 반야신경을 언급하며 공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도 없으며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없으며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어짐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는 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읽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과 대반전을 선사하고 싶었던 게 작가의 목표였다면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쉽게 읽히는 소설일수록
숨은 그림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서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은희 엄마는 울며 사정했었다. 알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다. 나는 빈말을 일삼는 분들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지금부터가 문제다. 잊지 않기 위해 여기 다시 쓴다. 은희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읽으며 김병수가 자신이 죽인 사람과의 약속으로 은희를 딸로 삼아 키운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인 행동 같았습니다. 살인마 주제에 쓸데없는 의리를 지키려고 하다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은희를 볼 때마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매일 밤 악몽이 시달릴 것 같은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척 은희를 키웠을까? 수십 명의 사람을 죽여온 걸 보면은 아무렇지 않게 은희를 마주하는 게 가능했을 것도 같았습니다. 그는 노련하고 숙련된 연쇄 살인마였으니까요. 144, 145페이지에 무서운 건 악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걸 이길 수가 없거든 이라는 부분을 읽으며 무서운 건 악이 아니라 시간이고 시간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아무리 못되고 악한 사람이어도 조금만 더 시간 달라고 시간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시간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시간에게 맞서 싸우지만 조금씩 늦춰지기만 할 뿐 소용은 없습니다. 연쇄살인마였던 김병수도 결국 시간에게 알츠하이머라는 원치 않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다음은 정현철 학우의 의견입니다. 8페이지에서 그는 첫 수업 시간에 엄석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의사발로 웃겼다. 시인은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이미 수십 명의 사냥감을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해 땅에 묻은 뒤였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실화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은 실화기보단 산문에 가깝다. 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살인은 생각보다 번다하고 구질구질한 직업이다. 라는 부분을 읽으며 소설에서의 김병수는 치매에 걸린 상태로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기록해야만 했지만 머리에 이상이 생겨 문장을 쓰는 데에도 힘든 탓에 시를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문화센터 강사는 시를 시인이 숙련된 킬러처럼 언어를 포착하고 그것을 끝내 살해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였고 지금 실제 살인자인 김병수는 이 말에 그냥 웃고 넘깁니다. 이에 김병수는 킬러는 그렇지 않고 산문에 가깝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한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김병수는 시를 좀 더 좋게 바라보았던 것 같고 살인을 깔끔한 행위라고 표현한 강사를 비우는 걸 보아 나는 살인에 대해 전문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카그라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 뇌의 친밀감을 관장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길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가까운 사람들을 알아보긴 하지만 더 이상 친밀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 예컨대 남편은 갑자기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 내 마누라 얼굴을 하고 꼭 내 마누라처럼 구는 당신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시킨 거지? 얼굴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아무래도 남처럼 느껴진다. 낯선 사람으로만 보인다. 결국 이 환자는 낯선 세계에 유배된 것과 같은 기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얼굴의 타인들이 모두 함께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 같다고 믿는다라는 부분을 읽으며 이 구절은 치매에 관련된 병명을 이야기하고 이 병이 무슨 병인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줘 김병수의 현재 상태를 좀 더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구절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치매가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만 같다고 생각하게 된 저에겐 기억뿐만 아니라 인식장애까지와 이 소설에 좀 더 빠져들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에서 약을 먹어야 인지 능력의 감퇴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데 약을 먹는 일을 자꾸만 잊어버리니 이런 딜레마가 있나. 달력에 점을 찍으며 약을 먹는 것을 챙기지만 가끔은 달력에 찍힌 그 점이 무엇인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달력만 보고 서 있다라는 부분을 읽으며 이 문구를 통해 치매가 얼마나 치료가 힘든 병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이 지속되는 건 막을 수 없다고 더디게 가게 하는 할 수 있다는 약도 기억이 안 나서 못 먹는 상황이 정말로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가 살해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은
그나마 안 까먹게 되는 걸로 보아 자기 자신보다 의미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 들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사하는 데 유용한 참고 문헌 자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수업 관련 소설 분석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단편적으로 했어요. 그죠? 단편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 소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점도 적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분석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 소설에 뭐 평면적인 물이 아니면 입체적인 물이 아니면 공간이 아니면 시간이 아니면 시점이 소설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은 아주 그 중고등학교 때 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치기 위한 방법인데 그렇다면 혹시 공간은 왜 구체적으로 지목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냥 가벼운 질문이에요. 여기서 공간은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도시도 아니고 그죠? 어느 도시에서는 있을 법한 그런 겁니다. 그죠? 그죠?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을까? 일단 저는 소설을 읽기 전에 영화를 먼저 접한 학생으로서 이미 소설을 읽었을 때 대숲이라면 그 영화 속의 대숲을 떠올리고 그 다른 공간을 봤을 때 이미 영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이 되었는데요. 정확한 장소나 막 저희 학교 뭐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설명 안 한 거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죠?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뭡니까? 아까 전에 그 써놓으신 대로 뭡니까 이거? 아까 전에 써놓으셨잖아. 예? 뭐 따라 흘러간다며? 맞아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죠? 김병수의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독자들하고 게임인 거죠. 김병수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닫힌 플롯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닫힌 플롯이라고 생각하셨죠? 뭔가 열린 결말로 통해 뭔가 다른 결말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좀 열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죠? 얘가 잡혀가잖아요. 네. 마지막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얘? 경찰서로 갈까요? 병원으로 갈까요? 이렇게 해놨죠, 그죠? 뭐 감옥으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잡았다라는 데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병원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 관련된 치료를 받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앞에 저지른 살인의 어떤 죄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꼭 굳이 이렇게 닫힌 플롯이라고 이렇게 탁 박아놨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여기는 대답 안 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학생들 질문 끝나고 다시 드릴게요. 자,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문체에 대해서 쓰셨길래 좀 흥미가 좀 갔는데 남성적이고 시원시원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합니다. 조금 소설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나는 뭘 했다, 나는 어디를 갔다, 무엇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료하게 뭔가 군대식 같은 느낌의 문장을 쓰시는 걸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체들이 그런 문체들로 쓰여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소설에 어떤 좀 영향을 줬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문체를 저는 처음 읽었고 이런 문체를 좀 간결한 문체를 읽었을 때 그냥 이 김병수라는 인물이 이런 말투를 쓰고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이 인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어요.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냐? 집에. 밥 먹었냐? 그냥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느끼기가 힘들죠. 그죠?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예. 김명수라는 등장인물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도 있을 수 있고. 일단 김병수의 시각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김병수한테 친밀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김병수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래도 얘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어린아이는 살려줬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은희가 딸도 아니고 또 요양보호사라는 게 독자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김병수에 대해서 거리감을 이제 푸쩍 뛰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가 너무나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이렇게 읽고 있다가 김병수의 시각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어느 순간 독자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갑자기 멀어지는 거예요. 무역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가 이렇게 짧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의 따뜻함은 배제한 거야 지금. 자, 다른 분? 네. 자유전공학부 이범주입니다. 추억 관련 소설 분석에서 입체적 성격의 은희를 주셨는데 왜 은희가 입체적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입체적 성격이 저는 초반이랑 중간, 나중이랑 성격이 다르게 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인 김병수를 조금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했다면 남자친구를 사귀고 나서는 아버지가 되게 목을 조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걸 받았을 때 이러지 말라고 좀 아버지에게 친절하지 않게 하고 반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걸 봐서 좀 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회복지학과 1파학번 영웅입니다. 저 역시도 영화를 봤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영화랑 책을 비교해 보셨는데 혹시 영화랑 책의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마지막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봤는데요. 이 소설 속에서는 김병수라는 인물이 모든 게 다 허상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박주태가 연쇄살인마였고 은희를 죽이려고 오두막에 가뒀었던 씬이 있었고요. 그 격투씬이 있었던 걸 보아 둘이 싸운 것까지 팩트로 영화 속에서는 보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아까 등장인물을 소개하실 때 영화 인물을 빗대어서 설명하셨는데 일단 영화 속의 인물은 완전 다른 인물이죠. 일단 발표를 듣기도 했을 때도 안영사 같은 경우는 실존 우리 소설식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죠. 일단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오달수 씨는 은폐한 그런 난소자 그런 역할을 맡는데 소설성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고 그리고 이 김남길의 은폐한 윤태주 역시 소설에 나오는 박태주랑 많이 다르죠. 살인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없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허상에 있을 때랑 이제 마지막에 박혀질 때랑 전혀 다른 스토리이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단정시킬 수는 좀 없다고 봤거든요. 관련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설명을 해주시고 처음에 등장인물을 이제 다른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는 캐리커처로 좀 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의미로 그 영화 인물 사진을 따와서 쓴 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을 떠올리게 돼서 소설과 내용이 같다고
생각하시게 된 소설과 같은 내용이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은 방금 말씀 들었을 때 그런 거 같긴 했습니다. 그런 거 같긴 했습니다. 자, 다음 학생.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 김혜린 학생 있잖아요. 여기서 소설이 너무 잘 읽히는데 후반부에 가서 머리가 엉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이 김병수는 이 1월 반야신경을 언급하면 공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거는 뭐 숨은 그림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을 읽을 때 제가 김병수는 그러면 살인마구나 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런 전제하에 책을 읽었었는데 뒤로 가서는 갑자기 다 뒤집히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공이라는 것과 관련 네. 지어가지고 공이라는 것과 관련 지어가지고 반야신경이라는 공이 김병수는 이제 반야신경을 언급하면서 공이라 표현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 왜 갑자기 이 부분을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계속 읽다 보니까 자신의 허무함을 좀 나타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자신이 생각했던 거, 약간 자신이 노력해왔던 게 다 거짓이었고 허상이었고 하니까 이제 공을 통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조에 제 질문한 거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그죠? 원희가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거. 근데 그런 의미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네. 안타깝고 이거는 살인이 안타깝지는 않습니다. 허무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저 여기 두 번째 저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